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벌써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리죠. 사실 저도 이번 주는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제 주문했던 마이크가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오래된 헤드셋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인조가죽이 벗겨져서 방 한 구석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너무 오래된 물건을 버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만큼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로 한 거죠. 오래된 헤드셋은 그동안 추억이 있고 나름 애착이 있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떠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리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이번 주말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꾸준한 독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독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자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독서로 채우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목표가 더 선명해집니다. 또한 작은 인사이트가 쌓여 어느 순간 그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루틴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은 더 마인드를 끝까지 읽어볼까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책을 통해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도 잡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번 주말에 특별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니면 미뤄놨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마인드 독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01페이지입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멈추지만 마라. 그러면 된다. 미리 말해두겠다. 1순위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제대로 마음 먹고 집중 좀 해보려고 하면 막상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하는 일도 많고 상황은 또 왜 이렇게 꼬이는지 단 하나에 집중하고 싶지만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막할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이다. 힘겹게 떼는 발걸음마다 발은 푹푹 빠져 움직이기도 힘들다. 당신을 힘겹게 하는 그 진흙은 안전함, 안락함, 편안함, 리스크, 무서움, 포기와 같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점성이 높다. 그래서 더 힘들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순식간에 편해진다는 것을 아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힘겨운 탄식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멈추지만 마라. 느려도 괜찮다. 정말이다. 느려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찮은 걸음이라도 조금씩 옮겨가는 어느 순간 이제 진흙 위를 조금은 편안하게 걷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도 모르게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와 허리 근육을 단단해진다. 조금 더 지나면 심지어 휘파람도 불면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뛴다. 내가 뼈저리게 늦게 봤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전히 간절하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한 발만 앞으로 내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떤 순간에든 멈추지만 마라. 그러면 된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 우리가 갓난 아기 때 부모님의 이제 손길에 아니면 선생님의 손길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어다니고 걷게 되고 또 뒤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칭찬을 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때 우리가 생각이 이제 형성되기 전에 그냥 한 거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어떤 걸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과 실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일단 그냥 한번 해봐 라는 게 정말 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들보다 1년 더 길게 사는 법. 물건을 사고 지불한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캐시백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누구에게나 1년 12개월 365일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누군가는 1년을 13개월, 심지어 14개월로 살아간다. 나는 이를 인생 캐시백이라고 부른다. 인생 캐시백은 말 그대로 이미 써버린 시간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의미한다. 의미 없이 그냥 버렸던 시간을 원하는 삶을 위해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부터 인생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자. 인생 캐시백 좋네요. 1년을 11개월로 사는 사람, 1년을 13개월로 사는 사람.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공허하다. 우선 그 누구도 시간이 없다는 당신의 절박한 외침에 공감해주지는 않는다. 시간이 없으니 보고서를 늦게 내도 괜찮다고 하는 회사는 없으며, 시간이 없다고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주는 버스나 지하철도 없다.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줄 수는 있겠는가? 있겠으나 딱 거기까지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가 없다.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기에 그렇다.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기에 그렇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공허한 두 번째 이유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간은 실제로 더 없어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할수록 실수가 많아져 시간을 더욱 지체시킨다. 급히 가야 하는 길에 계속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상황과 똑같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동하는 시간은 있다. 출퇴근, 등하교를 비롯해서 사람은 어딘가로 오고 가며 그때 소요되는 시간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바쁘다는 그 사람들은 정작 이동하는 시간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곤 한다. 과거의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직장 생활을 했던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을 출퇴근하는 데 썼다. 한 해 평균 근무 일수가 약 250일이니 1년 동안 출퇴근에 250시간을 썼고 10년 동안 대략 2500시간을 쓴 것이다. 정규 근무 시간이었던 8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312일, 1년 2개월을 더 일한 셈이다. 그러나 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는 없다. 나는 지금 회사나 사회의 이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회사가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1년 2개월을 셀프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돌려받아야 한다. 회사로부터가 아닌 우리 스스로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만약 과거에 나에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을 쓰고 10년 정도 근속했다면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는 1년 2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셀프로 일한 셈이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들어야 한다. 그냥 들으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어폰을 꽂고, 운전을 한다면 오디오를 켜보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 바로 그 목표와 관련된 콘텐츠를 듣는 것이다. 유튜브,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 그 무엇이든 좋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10년간의 내 경험상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별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비교적 편안하게 나라는 사람의 수준을 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는 나의 시간, 그러니까 인생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 어딘가 이동할 때, 그리고 제가 정비를 하다 보니 씻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름을 많이 손에도 묻히고 몸에도 묻히고 하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10분? 20분 정도 걸려요. 머리도 막 2번 감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하와이 데저택님의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요새 구현동화라고 제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말하기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하면서 더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음악 대신 오디오북, 들었더니 벌어진 놀라운 일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인생 캐시백을 적극적으로 쌓지는 못했다. 직장에 다니던 10년 중 초반 5년은 출퇴근을 하는 동안 음악을 들었다. 찌푸려진 미간이 도무지 펴지지 않는 출근길에 영화 어벤져스 OST와 같은
웅장한 음악을 들으며 에너지를 얻고자 애썼다. 퇴근길에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버텨낸 자신을 다독였다. 이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어느 순간 문득 돌이켜보니 5년의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을 뿐더러 특별한 변화나 성장 또한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직장생활 후반부 5년간은 음악이 아닌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콘텐츠를 날마다 출퇴근길에 들었다. 특히 오디오북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최고의 조력자다.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유튜브,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에서 나오는 좋은 정보는 내가 마치 한 기업의 CEO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빡빡한 하루 스케줄을 소화하고 차에 타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마치 엘리트 비서가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브리핑해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리트 비서를 고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지불해야 할까? 눈이 벌써 뜨일 만큼의 금액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실상 무료로 그것도 5년 동안 매일 고급 정보를 브리핑받았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실제로 한 기업의 CEO가 되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나만의 무료 엘리트 비서와 함께 하고 있다. 그때 5년간 들었던 내용들은 음악과 달리 대부분 또렷이 기억난다. 그 당시 들었던 수많은 통찰과 정보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는 단기간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동 시간 중에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들어야 한다. 듣는 것만으로 당신은 원하는 삶을 1년, 3년, 어쩌면 5년이나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무급으로 일했던 시간을 수백 배 돌려받아라.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 콘텐츠를 듣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출근길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자가용, 지하철, 버스 등을 움직이는 서재로 만들어줌으로써 셀프 근무 시간을 인생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무급으로 일했던 250시간을 100%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간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일상에서 캐시백은 낸 돈의 일부만 돌려받는데 그치지만 인생 캐시백은 수백 수천 백의 가치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둘째,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된다. 자신의 꿈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오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매일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데일 카네기가 말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출퇴근은 그저 피곤한 마이너스의 시간일 뿐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유용 콘텐츠를 듣는다면 당신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반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콘텐츠의 내용이 무의식에 더욱 잘 각인된다. 보통 한 번 읽는 종이책은 책장에 잘 꽂아두고 방치하기가 쉽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책의 내용은 사실상 거의 잊힌다. 당신의 기억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하다. 기억과 망각에 대한 연구 분야를 개척한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학습하고 난 뒤 하루만 지나도 70%를 망각하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두 달 뒤에는 90%를 망각한다.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다.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오디오북으로 만회할 수 있다. 오디오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 혹은 산책을 할 때 무제한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역시 출퇴근길에 똑같은 오디오북을 수차례 반복해 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1.2배속, 1.4배속까지 속도를 올려 완독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우리 뇌가 가장 익숙한 정보로부터 인식한다. 따라서 처음 들을 때는 원래 알고 있던 지식 또는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정보도 추가로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에게 3년의 인생이 추가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간다 마사노리는 심지어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종이책에 비해 오디오북은 집중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오디오는 흘려나가는데 잠시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간다 마사노리는 이런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는 알파파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용들이 무의식에 더 잘 새겨진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각인이 더 잘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멍하게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떠올린다. 내일 그거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피곤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 피곤하다. 아, 그 사람 진짜 싫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오디오북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보라. 물론 오늘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내일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단컨대 내년쯤 당신의 인생은 오늘과는 사뭇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1년 250시간, 30년이면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인생에 3년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건 SF 영화에서 나오는 설정이 아니다. 실제로 당신이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고립된 자 성공한다. 도로가 아닌 끈적거리고 푹푹 빠지는 진짜 길. 당신은 그 길을 걷는다.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힘겹다는 생각에 발목이 무겁다. 그러나 당신의 발목과 종아리, 무릎, 허벅지는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눈에 띄지 않을 뿐 조금만 더 그렇게 계속 걸어라. 멈추지만 마라. 셀프 고립. 노을이 죽이는데요. 셀프 고립. 마지막 단원입니다. 제5원칙.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게도 정말이지 힘든 날들이 많았다. 분명히 잘하고 있고 성공하는 중이라는 걸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빛나는 트로피가 언제 눈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지라 몸과 마음이 힘든 날이 참 많았다. 마음이 유난히 힘들어 목 끝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 어느 날이었다.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잠이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는 무슨 수를 써도 잠들지 못할 것 같아 다시 불을 켜고 그때의 생각들을 전부 일기장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때 남겼던 일기 전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씻는다. 뭔가에 집중할 때 다른 일들에게는 흥미가 없어지고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모든 마음과 몸의 에너지에 한 가지 일에 집중된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 생활은 지극히 단순해진다. 다만 내 식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 중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어디로? 앞으로, 의식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대신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새롭게 보인다. 내가 걷는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다. 도로가 아닌 끈적거리고 푹푹 빠지는 진창길. 나는 그 길을 걷는다. 그래서 일이 더 힘든가 보다. 그 진흙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서 점성이 여간 높은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 성분은 현실 안주, 안전함, 포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리라.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힘겨운 소리가 절로 끌어오르지만 내 무의식의 발과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는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조금만 더 그렇게 계속 걷자. 멈추지 말자.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편하게 걷게 된다는 걸 안다. 조금 더 지나면 휘파람도 불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걸 안다. 아무리 가볍게 뛸 머지않아 가볍게 뛸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 지금 한 발씩 내딛자. 멈추지만 말자. 그날의 일기에 나는 수행자라는 제목을 붙여놓았다. 수행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내가 붙인 제목은 생각하거나 계속한 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그쯤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일기를 남겼다. 그런데도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된다는 걸 나는 안다라고 적었다. 그렇게 숨막히던 절박한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믿었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절박했고 정말 간절했다. 사람들이 독하다면서 흠칫 뒷걸음질 칠 만큼 미친 끈기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휘했다. 그런 동안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였다. 나 자신을 믿어주는 일. 실은 쉽지 않았다. 자신을 신뢰하기가 왜 힘들었을까? 과거에 나는 그저 이루어 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신용이나 담보같이 전혀 없었다는 것 뜻이다. 은행에서도 신용이나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나를 믿을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과거에 나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나를 신뢰할 근거가 부족했다. 다만 시각화를 통해 미래를 보면서 정말로 그걸 해낸 내 모습을 보면서 점차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처럼 무모하게 나를 그냥 믿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끝끝내 기회와 행운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아니라 다음은 나의 무의식에 성공 프로세스가 설치되는 과정이었다. 스스로 간절하고 절박한다면 해야겠다 혹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운 후 일단 시작한다. 실제 진행 과정은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그래도 계속한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건 끈기다. 나의 의식은 쉽지 않고 나에 대한 회의감이나 의심을 띄운다. 의식은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여서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한 생존 위협 신호를 띄우고 무의식에 방해한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융통성 없는 이 의식이 지금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정확히 반대로 한다. 즉 나를 믿고 계속 나아간다. 7. 여전히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과정에 있다. 그 커리큘럼에는 원래 잘 되지 않는 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거쳐야만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중간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만 하지 말자. 그럼 F 학점을 받는 것과 똑같으니까. 끝까지 가야 A든 B든 결과가 나온다. 8. 이 커리큘럼이 유독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 과목, 과제 혹은 목표가 다른 것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쉬운 과목과 과제, 목표는 커리큘럼도 쉽다. 9. 어렵고 복잡한 커리큘럼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들 꺼려하기도 하고 인기도 없다. 나만 이걸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나는 고립된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수행자가 되어 수행을 한다. 10.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무엇이든 대가가 있다. 끝까지 해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대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11. 그 대가는 다양하다. 성취감, 수천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치, 다른 사람들의 인정, 힘든 시기를 지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온다. 12. 나는 결국 끝까지 수행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냈다. 나는 이를 성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성공 프로세스가 무의식에 한 번 깔리면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가 된다. 무엇보다 드디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한번 해낸 자기 자신을 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스스로에 대한 신용과 경험치라는 담보까지 일거양득이다. 이제 당신은 언제든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다시 해내고 그 다음은 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공 선순환 구조가 무한 반복된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성공 프로세스를 장착하는 이 과정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독서하는 중이었다. 옆에서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는 각종 알림이 쉬지 않고 울리고 있으며 과연 당신은 제대로 책 한 장이나 읽을 수 있겠는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상에서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다 하면서는 제대로 독서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야 한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해내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저서 브레이브에서 이를 황무지를 건너는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의 나 역시 어려움에 처하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가 오히려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 나는 이런 상태를 셀프 고립이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정치 경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후 거의 10년 동안 런던 외곽의 시골에서 셀프 고립의 시기를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고립된 그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칠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 길을 스스로와 대화하며 혼자 걸어가야 하니까. 만약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며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고립을 선택할 죄송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를 고립시켜라. 당신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마침내 그것에서
걸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페이스메이커로 살지 마라. 무엇이든 정말 잘 해내고 싶었던 사회초년생 시절의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 직장 선배와 나를 계속 비교하며 일을 했다. 그 직원은 선배지만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일처리가 능숙하고 빠르고 정확했다. 일을 잘한다는 평판도 늘 따라다녔다. 그 직원이 레벨 6이었다면 나는 레벨 1 정도였다. 동갑인데 레벨 6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묘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 직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따라잡아야 할 숙명의 경쟁자로 혼자 설정해놓고 소위 섀도우 복싱을 하듯 경쟁한 것이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어쩌면 꽤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나는 정말 힘들게 한 걸음 왔는데 벌써 세 걸음, 10걸음 앞서 있는 타인의 삶을 보면 허무해지고 무얼 할 의욕도 사라진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할까? 게다가 질투라는 감정도 따라 붙는다. 나폴레온 힐은 질투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한다. 꼭 기억하라. 질투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의 완주 기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종종 예전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내게 털어놓을 때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페이스메이커란 보통 육상, 그 중에서도 마라톤이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주 종목에 같은 팀 선수들이 기량을 최상으로 끌어주기 위해 페이스를 조절하며 함께 뛰는 선수를 말한다.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의 경우 페이스메이커는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달리며 페이스를 유지하다 대략 30km 지점부터는 서서히 뒤로 처진다. 일부러 빠져주는 것은 아니다. 초반부터 자신의 페이스는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달림으로 30km 지점에서 이미 지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완주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애초부터 페이스메이커는 같은 팀에 있는 에이스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메이커는 같은 팀 선수들이 초반부터 불필요하게 빨리 달리거나 다른 팀 선수들과 쓸데없는 신경전에 휘말려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돕는다. 페이스메이커가 속도를 높여서 다른 팀 선수들의 체력을 고갈시키는 동안 같은 팀 에이스 선수는 페이스메이커 뒤에 붙어서 뛰며 힘을 비축했다가 후반에 스파트를 확 낸다. 페이스메이커의 이야기는 10년 전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영화 포스터 문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완주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분명 국가대표 마라토너인데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항상 30km까지만 달려서 정작 자신의 완주 기록조차 없다. 그렇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동안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퇴장하는 전략상 팀에게 희생을 맞는 사람이다. 내가 마라톤과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다. 스스로 에이스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이내 지쳐버린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이 삶이다. 100% 당신의 인생이다. 적어도 당신이라는 삶,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왜 자기 삶의 주인공이 에이스라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는 스스로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보조 참가자가 되려고 하는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투자, 사업, 커리어, 운동, 시험 준비, 이직, 취업 준비, 그 어떤 일이든 모두 당신의 페이스대로 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뛰고 날아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라. 당신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이라면 천천히 걷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당신의 페이스다. 그리고 나중에 진정한 의미의 비교를 해보라. 당신의 출발선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보라는 말이다.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라는 동력으로 당신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조석에 앉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묻고 싶다. 내 세상의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스스로 보조 참가자가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 비교는 내 인생에서 나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비교 자체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교에는 부정 비교와 긍정 비교 두 종류가 있다. 사회초년생 시절 동갑내기 직장 동료와 했던 나의 비교는 명백히 부정 비교였다. 이 부정 비교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과거 나의 경우를 통해 점검해보면 이러하다. 첫째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있다. 내 삶인데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 게 아니라면 내 삶의 기준이 그에게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 둘째,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
과거의 내 목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레벨 10이 되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내 성장은 레벨 7이 되는 순간 멈춰버릴 것이다. 과거의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레벨 7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벨 6인 그 사람보다 저의 레벨이 무조건 더 높아야 하거든요. 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한다. 부끄럽다는 건 뭔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나는 분명히 레벨 1인데 레벨 6과 경쟁하려 했다. 과거의 나는 명백하게 초급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반에 앉아있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은 고급반으로 올라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런데 나는 바로 다음 달에 고급반에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한 셈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과거의 나를 비롯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인생의 내 무대에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특긍하는 순간이자 나 자신은 보조 출연자 혹은 페이스메이커로 확정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부정 비교와 결과이다. 반면 긍정 비교는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긍정 비교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수많은 나와 비교하면 된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라. 해보라. 5년 전의 당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 작년의 당신과 올해의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난달의 당신보다 이번 달의 당신이 하나라도 더 실행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단 1%라도 나아진 점이 있는가? 과거의 수많은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라. 이 방법만이 완주는 물론이고 우승 페이스를 스스로 유지하며 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은 어떤 당신이 아니다.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은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가? 지금 그것을 떠올려보라. 그게 레벨 10이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레벨 11로 올라가기 위한 길을 가면 된다. 레벨 6인 엄한 사람과 비교해가며 레벨 7이 되자마자 드디어 이겼다고 환호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시간이 흘러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냐? 라며 자신에게 대묻는 허무한 결말을 맞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당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도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그러니 부디 레벨 10을 향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움, 망설임, 막연함을 넘어서는 가장 쉬운 방법. 유튜브 하와이 대저택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연을 받는다. 감동, 희망, 기쁨, 의지, 간절함이 담긴 댓글을 보면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와 똑같은 벅찬 감정이 올라온다. 반대로 과거의 나쁜 경험에 비롯된 망설임, 현재 진행 중인 두려움,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이 담긴 댓글도 있다. 나는 유독 이런 사연에 시선이 간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실패가 두려워 시작 못하니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 대신 빈번히 좌절을 선택한다. 시도하기 전에는 말이 꼬입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늘 두렵고 무서운 이유. 사람은 앞에 놓인 무언가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알 수 없어 용기를 낼 수 없고 용기를 낼 수 없으니 대응할 수 없다. 일단 두려움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나는 꽤 오랜 시간 수백 권의 심리의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며 나름의 해답을 찾았다. 결론은 사람의 본능에 있었다. 심리학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니먼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5배 정도 강하다. 즉 100원을 얻었을 때보다 100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 소위 합리적이지 않다. 이를 손실 회피형 경향이라고 한다. 만약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고통이 똑같이 1대1 비율로 이루면 인간은 매 순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고통이 두려워 2.5배나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 고유의 본성이 잘 발현되는 건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사실 그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희망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숨어 붙어있는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희망이나 의지, 인생을 바꾸고 싶은 절실함이 없어도 숨쉬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기력한 삶이라도 무기력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설령 사람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운 상태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지속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신체 질환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우리는 보통 언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까? 바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이다. 평소에 잘하지 않는 일, 혹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느낀다. 도전이라는 행동, 그 도전을 위한 시작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타는가? 교통수단의 특성상 아무리 자주 탄다고 해도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훨씬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의 경우 어쩌다 한 번씩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추락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작게나마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교통당국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009%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0.03%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확률이 30배 이상 높다. 즉 우리 비행기가 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죽을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30배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보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다. 비행기를 타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공포심에 시달린다.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려움과 공포심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리스크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이는 마치 두려움이 없는 듯이 도전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망신도 당하다가 끝내 성공을 해내는 반면 어떤 이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평생을 힘들어한다. 심지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만 그런가?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며 살아간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나 MBTI 때문은 아니다. 이는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답이 있다. 태도의 차이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세상에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존재의 유무와 크기가 결정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의 끌어당김의 법칙, 나라는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유독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성공은 당신이 두려움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셀프 퇴장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오직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은 무너질 수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구호가 큰 힘이 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와닿지가 않으니까. 당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당신이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갖고 싶다면 당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해야 한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간에 놓인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때 몰려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나 역시 그랬다. 투자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도 또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할 때도 손실의 공포와 두려움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파이어족의 삶 선택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은 늘 내 옆에 따라다녔다.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무의식의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나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두려움의 무게는 매번 똑같다. 시작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이 이루지 못한 날도 허다하다.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릴 순 없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감정 의인화다.
나는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순간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나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니까 내 안에 나 또한 엄청나게 거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거대한 나에 비해 조차 초라할 정도로 작게 느껴진다. 그리고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부정적 감정에 말을 건넨다. 여기 옆에 의자 놓아줄게. 앉아있다가 가라. 그래도 부정적 감정은 굴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지만 거대한 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한다. 나에게 부정적 감정들은 그저 팔이나 모기 같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부정적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잃고 흐물거리다 사라진다. 유치하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내가 해본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 정말 그러했다. 지금도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안에서 쌓일 대로 쌓이다가 나중에 별일 아닌 일에 폭발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며 자칫 일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두려움을 포함한 각종 부정적 감정을 바로 보려고 노력하면 부정적 감정들은 별다른 힘도 쓰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버린다.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잡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지 거대한 장벽으로 만들지는 100%의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지 거대한 장벽으로 만들지 나의 선택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라. 시작의 기술의 저자 게리 비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종종 실패한 뒤에 펼쳐질 일들을 그려보곤 하는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 사업이 망한다고 실직했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방향을 향해 출발하면 된다.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실패했다고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너무 힘든가? 몇 번의 실패로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가? 딱 두 번만 실패했으면 싶은가? 이러한 생각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초점이 실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맞는가? 게리 비숍의 말처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과정에 실패하는 무조건 동반된다. 실패 없이 성공한 자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내가 1억을 버는 바람에 당신은 1억을 잃는다. 내가 인생의 멋진 일을 한 가지 경험함으로 인해 당신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제로섬 세상이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세상은 이렇지 않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는 무한하며 할 수 있는 경험도 끝이 없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와 경험의 한계란 없다. 나와 당신,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1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다. 매 순간 온 마음을 쏟았지만 온갖 업무, 전화와 이메일 끝에 을에 붙는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외에는 진심이 담긴 감사 같은 건 10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런 감사의 말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나 역시 그저 내 할 일을 잘하고 월급 받아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온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며 내가 한 가정에 구했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다. 두 아이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가정의 나로 인해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던 나로 인해 매달 억 단위 수입을 거두게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다. 전율이 잃었다. 직접 느껴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감정이 솟구쳤다. 당시의 감사함에 긍정의 플러스 에너지가 나의 정신과 마음에 온전히 가득 차오르던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을 알게 된 이상 나는 이제 더는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 역시 더욱 잘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았다. 나의 성공 여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그 중심에는 마인드를 알리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준 바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삶이 조금이라도 변했거나 혹은 변할 것이라 확신하는 당신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모든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 에너지의 원천인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빠라고
불러주는 다정한 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감사함, 그리고 사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부디 절대 잊지 마시라.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마인드를 믿어라. 그걸 믿고 있는 당신도 믿어라.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를 마지막으로 다 읽었습니다. 마음껏 욕망하라. 무의식 마인드셋. 장착하고 더 많은 삶을 살아라. 내가 1억을 더 버는 바람에 당신은 1억을 잃는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공은 이루어진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하와이 대저택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다 읽었습니다. 저도 이 하와이 대저택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와이 대저택님, 하대님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읽을 건데요. 또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 그런 책을 가져와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도 이만 퇴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